안녕하세요. 50대 중년의 여자입니다. 아이 하나 있고 남편은 없어요. 사별을 하였냐 물으신다면 그것은 아니고 저는 미혼입니다. 그렇다면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운 미혼모의 삶을 산 것이냐 물으신다면 그건 반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이를 제가 낳진 않았고 입양을 했습니다. 그것도 제 친오빠로부터요. 지금은 제 인생에 있어서 그 선택이 빛과도 같았다 생각이 듭니다. 오빠의 사생아로 태어났지만 지금은 누가 뭐라 해도 내 아이이며 내 딸입니다. 아이도 훌륭하게 장성하여 제 몫을 하고 저에게도 사랑을 베풀어주는 지금 저는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아주 행복하답니다. 물론 아이를 얻고 제 가족은 이렇습니다. 연을 끊어버렸거든요. 사연 많은 지난날이라 사람들한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여기 이 게시판에 익명의 힘을 빌어 한번 적어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이런 삶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요. 저희 집은 아버지가 오랫동안 자동차 관련 사업을 잘 일구셔서 부유했던 집입니다. 어머니는 그 시절 대학까지 나온 인재지만 아버지 만나 전업주부 하고 계셨고요. 오빠도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결혼도 잘해서 부모님의 총애를 받고 살았지만 어릴 때부터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뭐든지 잘하는 장남인 오빠와 차별받았습니다. 오빠는 항상 칭찬 일색인데 반해 저는 구제불능이라는 말을 밥 먹듯이 들어야 했어요. 어릴 때 들었던 가장 큰 상처 중에 이 장면이 유독 생각이 납니다. 엄마가 어린 저와 오빠를 데리고 시장에 가셨는데 거기서 만난 어떤 아주머니께서 아들도 있고 딸도 있어 좋겠어요. 나는 시커먼 아들만 셋을 낳아놔서 딸 하나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어. 라고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매몰찬 말투로 그럼 얘 데려가세요. 딸이라고 하나 있는 게 공부도 못하고 이쁘지도 않고 나는 우리 아들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걸 들은 아주머니의 어이없는 표정이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제가 풀이 죽은 채로 서 있자 다급히 제 주머니에 사탕 하나를 넣어주시고는 아니야, 너 이뻐, 아주 이뻐. 라고 하시며 제 등을 토닥여 주시고 가셨네요. 그렇게 예쁨 받지도 못한 집안에서 저는 늘 눈치를 보며 자라야 했고 자연스레 학창시절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늘 자신감이 없었고 남들이 저를 미워할 거라고 생각했기에 마음이 열리지 않았거든요. 저에게 다가온 친구에게도 어색하게 대해서 친구 관계가 엉망이었어요. 반면 저희 오빠는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잘 자랐고 초중학교 때는 학생회장을 2번이나 맡았습니다. 제가 봐도 오빠는 멋졌어요. 공부도 잘했고 운동도 잘했기에 친구들도 늘 따랐죠. 오빠에 비하면 전 그저 쭈구리에 겉절이일 뿐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바라던 인문계 대학교를 문턱도 못 넘어가고 저 혼자만의 결정으로 전문대에 들어간 저는 그야말로 집안의 애물단지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는 호적을 파라고 소리를 지르셨고 엄마는 제 옷장을 다 뒤져 옷을 버리셨어요. 저 같은 건 애초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는 악담과 함께요. 오빠는 옆에서 그저 오징어를 뜯으며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항상 그랬듯 저에게 관심이 없었죠. 저를 무시하는 것도 부모님보다 더하면 더했고요. 밥상 앞에서도 늘 제 앞에는 맛있는 반찬이 없었습니다. 제가 오빠보다 소시지를 하나라도 더 먹을까봐 엄마는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셨어요. 그런 편애에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져 버린 오빠는 당연하듯 저를 아주 하찮게 생각했었고요. 저는 마음이 많이 외롭고 결핍이 많을 수밖에 없었죠. 그치만 제가 처음으로 선택한 전문대에 들어가 제과 제빵을 배우며 깊은 행복감을 느꼈어요. 지금은 디저트 시장이 많이 떴지만 당시에는 빵 만든다고 하면 그것도 기술이냐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제과 제빵을 하면서 희망을 가졌고 저만의 멋진 샵을 꼭 내보겠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가 부끄럽다며 아버지와 어머니는 차라리 독립을 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돈이 없었어요. 대학 등록금부터 용돈까지 풀세트로 선사해준 오빠와는 달리 저는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저도 제 원룸 구해 나가 살고 싶었지만 알바하며 학비 보태고 용돈 쓰는 것도 벅찼던 저는 감히 독립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눈치 보며 대학 2년 내내 숨어 살듯 집에 기생하며 대학 다녔어요. 그렇게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했고 드디어 작은 원룸을 꾸려 독립했네요. 비록 보증금 200만 원에 월 25만 원짜리 반지하 새빵이었지만 그래도 참 기뻤어요. 그의 오빠는 부모님의 지원으로 18평대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었지만 애써 비교하지 않으려 노력했네요. 어차피 집에 가도 저를 반겨주지 않는 부모님이니 명절에도 어느 순간 가기 싫어지더군요. 내 집, 내 직장이 있으니 저도 더는 가족들에게 마음 두며 사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20대 중반이 되었을 무렵 오빠는 결혼을 했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좋은 집안의 여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양가에서 빵빵하게 지원받아 잠실에 신혼집도 마련했더라고요. 아버지는 상견례에서 사돈 어르신들한테 딸한테 줄 것까지 탈탈 털어 아들에게 보태줬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새언니네 부모님은 저를 안쓰럽게 보더군요. 예전에 시장에서 엄마의 막말에 저를 불쌍하게 보던 아주머니가 제 주머니에 넣어주셨던 작은 사탕이 생각났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오빠는 잘 지내는 듯 했습니다. 1년 좀 지나 너무 예쁜 조카도 태어났고 오빠는 공학 박사 학위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새언니는 친정에서 하는 사업을 물려받아 하고 있었고요. 여러모로 돈도 명예도 그럴듯하게 잘 지켜나가고 있는 오빠네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도 한순간에 깨어져 버렸습니다. 저희 오빠가 바람을 피웠다더군요. 공학 박사 준비하던 중에 같은 학교 대학원생가요. 반년쯤 사귀다가 오빠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는데 몇 달 뒤에 그 상대 여자가 임신을 했다며 오빠와 저희 부모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오빠가 난감하다며 피해버리니 수소문해서 저희 아버지 회사에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저희 부모님이 새언니 알기 전에 처리한다며 수술 비용까지 100만 원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여자는 책임감 없는 저희 오빠에게 너무 큰 배신감을 느꼈다며 절대 지우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애가 태어나면 나타나겠다고 하고 잠적했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날 날짜는 5달 뒤고 저희 가족은 비상이었어요. 이 일만 아니면 오빠네 가정은 지금처럼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할 수 있었어요. 엄마는 매일 신께 빌었습니다. 그년이 마음을 고쳐먹어 수술을 하고 다시는 우리 집안에 나타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 모습이 저는 참 괴기하다 느꼈네요.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을까? 애가 태어났을 예정일이 훌쩍 넘었는데도 그 여자가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1년이 지나 2년이 흘렀는데도 감감무소식이라 저희 부모님은 마침내 마음을 놓았습니다. 오빠도 이제 2발 뻗고 잘 수 있겠다며 새언니 몰래 웃었고요. 그치만 그 이듬해 우리 가족을 뒤집어 놓은 일이 생겼죠. 그 여자가 4살짜리 여자아이를 데리고 나타난 겁니다. 애를 낳아보니 모성애가 생겨 사랑 듬뿍 주고 키우려 마음 고쳐먹었는데 아이 3살 되던 해 여자가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답니다. 그 여자도 가정사가 복잡해 의지할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혼자라 이대로 그 여자가 죽으면 아이는 보육원에 가게 됩니다. 아이 아빠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보육원에는 보낼 수 없다고 판단한 그 여자는 그렇게 저희 부모님께 애를 맡기고 떠나버렸어요. 후에 엄마에게 얘기 들으니 간암이든 다른 병이든 무언가 죽을 병에 걸린 건 맞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얼굴이 아주 마르고 수처럼 시커멓게 변해 있었다고 했어요. 4살짜리 그 여자아이는 영문도 모르고 저희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오빠가 애를 그냥 보육원에 맡겨버리려니 그 여자가 협박을 하더군요. 혹시라도 아이 버리는 거 보면 저희 새언니는 물론이고 오빠 학교와 후에 취직할 회사에까지 모두 말해버리려고 사람을 써놨다고 하더군요. 부모님은 그야말로 머리 싸매고 들어 누우셨습니다. 일단 맡아 키우며 방법을 찾아보자 하셨는데 딱 2달 만에 새언니에게 들켜버렸습니다. 언니가 조카 물건을 가지러 시댁이 갔다가 웬 아이가 있는 걸 보게 된 거죠. 엄마는 며느리 앞에서 그야말로 얼음이 되었고 그 아이는 저희 오빠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에 눈치 빠른 새언니가 바로 알아차렸어요. 그 이후로는 그야말로 저희 집은 전쟁터 혹은 지옥이었습니다. 새언니가 시댁인 저희 집에 술 먹고 찾아와 매일 행패를 부렸어요. 부모님은 새언니에게 무릎을 꿇으셨고요. 그 와중에 아이 친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이는 자기 엄마가 죽은 줄도 모르고 낯선 집에서 눈칫밥 먹으며 괴롭게 살고 있었고요. 결국 언니는 오빠를 용서했고 이혼 안 하는 조건으로 애는 절대 들이지 않기로 하였는데 문제는 아이를 버리면 어떻게든 소문이 나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울며 겨자 먹기로 아이 성인 될 때까지 키우기로 하셨습니다. 일이 그렇게 정리되고 나서야 저는 그 아이를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늘 방에 숨겨져 있던 아이라 저도 잘 보지 못했거든요. 엄마 아빠에게 철없이 떼쓸 그 나이에 그 아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집안에서 먼지처럼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꼭 어릴 적 제 모습 같았어요. 제가 손을 내밀어 이리 와보라고 했더니 엄마가 제 등짝을 때리더군요. 정줄 필요 없어. 적당히 키우다가 내보낼래다. 딱 10년만 키울 거야. 나중에 필리핀이든 베트남이든 어디 못 사는 나라에 보내버리고 끊어버릴라니까. 아이는 그 말을 고스란히 다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물이 터져버린 건 저였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아이도 아닌데 태어났다는 이유로 이렇게 모진 구박을 받아야 한다니. 어머니는 그 아이를 그냥 아무 유치원에 보내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6시 반까지 있게 하다 집에 귀가시켰어요. 오빠는 자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관심이 없었죠. 혹시라도 아이에게 관심 가지면 새언니가 화낼까봐 아예 모른 척하고 살았습니다. 혹시라도 관심 받고 싶어 놀아달라 귀찮게 굴면 저희 부모님이 욕을 하거나 손을 올렸기 때문에 그 아이는 장난감도 제대로 없는 차가운 골방에서 혼자 지내야 했어요. 저는 그 아이가 너무 마음이 쓰여 한동안 안 가던 본가를 자주 가게 되었어요. 그 아이를 위해 빵을 만들어가고 그 아이를 위해 예쁜 옷과 신발을 사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혀를 끌끌 차며 또 멍청한 짓거리 하고 앉아있네. 네 조카한테나 그렇게 돈을 써. 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불같이 화를 내며 부모님께 대들었습니다. 얘도 내 조카예요.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다 날 지경인데 어머니 아버지는 어쩜 그렇게 매몰차세요? 그 말에 엄마가 기함을 하더군요. 어떻게 쟤를 조카라고 할 수가 있냐면서요. 이따금 오빠네 가족이 본가에 올 때면 죽은 듯이 숨어있는 그 아이가 불쌍했습니다. 오빠는 그 아이를 본체만 채 했고 그 아이가 자기의 이복 형제, 그러니까 오빠의 딸에게 말이라도 걸면 큰 죄를 지은 것처럼 혼냈어요. 불쌍한 그 아이는 초등학생이 되니 유일하게 다정이 구는 저에게 의지를 하는지 저를 볼 때마다 세상 어두웠던 표정이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 아이가 너무 마음에 걸려 저는 본가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직장도 그 근처에 잡고 아이 등하교도 제가 시켜주었어요. 다른 학부모들이 저를 엄마로 착각할 만큼 아이에게 잘해줬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돈 아까워 학원도 안 보내는 걸
제가 손수 발품 팔아 좋은 학원 보내주었습니다. 월급은 적지만 아이에게 뭐라도 베풀어주고 싶었어요. 말없던 그 아이는 이제 저에게 쫑알쫑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길을 걸을 때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에게 고모라고 부르는데 그게 꼭 엄마라고 부르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가 꼭 제 어린 시절 같았습니다. 차별받아 상처받은 제 모습과 같아 더 마음이 신경 쓰였던 건 사실이에요. 그치만 모든 걸 떠나 소중한 생명이고 우리의 핏줄인데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아이가 눈물이 날 정도로 마음 아팠어요. 그러던 와중 새언니의 부모님, 즉 사돈 어르신들께서 저희 집에 있는 아이의 정체를 알게 되셨습니다. 조카가 외갓집에 가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걸 듣고 유추하신 거죠. 사돈집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자 저희 부모님은 결국 술을 써야겠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저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부탁하셨습니다. 네 애라고 해주면 안 되겠니? 니네 오빠 좀 불쌍하게 여겨줘라. 이제 박사 따서 승승장구할 집안인데 그 아이 하나 때문에 다 발목 잡히게 생겼어. 너도 그 아이 이뻐하잖니? 이렇게 된 거 그냥 네가 그 아이 입양해서 엄마 해줘라. 그렇게만 해준다면 우리가 너한테 집도 하나 물려줄 생각이 있다. 엄마, 이 상황에서 누가 더 불쌍한데요? 그 아이는 안 불쌍하고 죄 지은 오빠만 불쌍해요? 그리고 제 인생은요. 저는 평생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너는 어차피 대학도 그저 그런 데 가고 직업도 빵 만드는 시덥잖은 일 하면서 결혼은 무슨 결혼이냐. 네 오빠는 잘 차려진 밥상이지만 너는 아니잖니. 어차피 재산 줄 생각도 없었다. 하지만 네 오빠가 밖에서 나온 저 애만 데리고 나가준다면 우리가 집도 해준다잖니. 엄마의 그 말에 저는 뒷목까지 소름이 돋고 말았습니다. 애초에 우리 부모님은 오빠만 자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 그리고 오빠의 사생아는 그저 우리 가족의 앞날에 거슬리는 돌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그걸 뼈저리게 알게 되었던 저는 밤새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먹었어요. 어차피 결혼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평생 보살펴주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고요. 다만 내가 좋은 보호자가 될 수 있을까 싶어 고민했을 뿐이죠. 입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만 부모님으로부터 집은 받지 않기로 했어요. 그대로 연을 끊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연락도 않고 집에 찾아오지도 않겠다고 했어요. 그동안 제가 받은 서름을 1시간 동안 눈물로 이야기하며 제 가슴에 얼마나 큰 멍이 남아있는지 울부짖듯 토하는데도 부모님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며 잡아떼는 뻔뻔한 모습을 보이더군요. 더 있을 필요도 없이 날도 밝기 전에 짐 챙겨 아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날 제 나이 29살에 저는 미혼모가 되었어요. 모아두었던 돈과 일부 받은 대출로 투룸부터 구했습니다. 아이는 저와 같이 살아서 행복하다고 하더군요. 그런 아이 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이제 내가 하늘이 되어주겠다고 했더니 아이도 울더군요. 그 아이의 따뜻한 온기가 태어나 처음으로 제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위해 미친 듯이 일을 했고 그러면서도 아이를 위한 관심과 사랑은 놓지 않았어요. 그렇게 초등학교 졸업시키고 중학교 보내면서까지 아이는 사춘기도 안 왔습니다. 이 점이 지금 생각해도 가장 마음 아픈 부분 중 하나예요. 자기 할 일 똑부러지게 하고 단 한 번도 제가 해주는 것에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저 햇살처럼 밝게 웃었습니다. 저를 위해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그 아이 자체가 참 똑똑한 아이였어요. 가진 건 많이 없지만 학교에서 공부 정말 잘했고 친구들도 순하고 착한 애들만 골라 잘 사귀더라고요. 저는 걱정할 거리가 없었습니다. 참 잘 자라는 그 아이가 제 원동력이었죠. 그렇게 저도 열심히 일을 해서 돈도 모으고 마침내 제 가게를 만들었어요. 그쯤 온라인으로 디저트 파는 게 흥하던 시기라
아이가 눈치 빠르게 인터넷 몰도 만들어보자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장사도 참 잘 됐습니다. 아이도 열심히 공부하더니 성과가 있긴 있었는지 대학을 엄청 좋은 곳에 갔어요. 공교롭게도 오빠가 들어간 그 학교였지요. 솔직히 말하면 당장이라도 집에 연락해서 자랑하고 싶더라고요. 당신들이 버린 그 아이 10수년 후에 이렇게나 잘 되어 훌륭하게 컸다고요. 그리고 저 역시 연매출 3억에 달성한 디저트 CEO가 되었고요. 그렇게 아이가 대학교 3학년 되었을 무렵 오빠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했다더군요. 사유는 새언니의 바람이요. 오빠의 사생아 일로 결혼 생활 내내 불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늦었지만 결국 이혼했다고 했으며 재산도 다 털렸다더군요. 사돈댁이 비싼 변호사 써서 재산 분할을 새언니에게 유리하게 만들었대요. 결국 아이도 빼앗기고 집도 빼앗겨서 본가에 들어와 산 지 3년째인데 어머니의 건강이 안 좋아 본인이 수발을 든다고 하더군요. 지금까진 어떻게든 견뎠는데 자기도 이제 힘들다면서 같은 자식인 저와 고생을 나누자는 전화였습니다. 끝까지 이기적인 오빠였지요. 같은 자식이라고? 편을 받을 때나 그런 말 하지 그랬어. 엄마 아빠가 오빠한테 얼마나 큰 사랑과 돈을 쏟아부었는데 오빠가 갚아야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냐? 네 자식 어떻게 자랐는지 궁금하진 않아? 네가 싸질러 놓고 쳐다도 안 봤던 그 아이, 네가 나온 대학 입학했어. 네 자식이 맞긴 맞나 보더라. 공부를 어찌나 잘하는지. 제 말에 오빠가 충격받은 듯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마디 더 했죠. 참 똑똑하느라 옳고 그름도 잘 구분해. 내가 이런 얘기 마음 놓고 하는 것도 다 그 아이 믿기 때문이야. 혹여라도 그 아이한테 이제와 애비 행세하려는 거면 어림없어. 그 아이 오빠랑 우리 부모님이 자기 버린 거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거든. 나한테 고모라고 안 부른 지도 오래됐어. 나한테 엄마라고 해. 그 말에 오빠가 바보같이 어버버 하기만 하더군요. 그러니까 오빠는 지금처럼 살면 돼. 다신 연락하지 말고. 우리 인생에 절대로 나타나지 마.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이의 차단도 해버렸죠. 그게 벌써 10년 전입니다. 저는 사업 크게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고 그동안 제 조카, 아니 제 딸은 아주 착실한 인생을 살며 좋은 직장, 좋은 남자 만나더군요. 그렇게 재작년에 우리 딸이 결혼했어요. 제가 상견례 참석하고 혼주석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비 오듯 흐르더군요. 그런 저를 제 딸이 껴안아주며 엄마, 그동안 감사했어요. 하는데 온몸에 전율이 돋을 만큼 큰 감동이더군요. 저와 제 딸의 이야기 정말 기적 같죠? 우리 딸은 참 똑똑하고 야무져서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 것입니다. 그런 딸한테 효도받으며 사는 제 인생, 비록 결혼도 하지 않은 처지지만 프리지아처럼 향기롭고 빛나게 느껴지네요. 우리 부모님은 가진 재산도 거의 없이 어머니 고향에 가서 여유 없이 살고 있다 들었습니다. 오빠는 박사까지 하며 승승장구하더니 이혼부터 인생이 꼬였는지 지금은 제대로 된 대우도 못 받고 그저 그런 회사에서 일한다더군요. 부모님께 받은 재산도 다 말아먹은 듯 하고요. 제 가족이라 꼬시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결국은 다 자업자득인 것 같아요. 정을 받지 않고 자라 그런지 저도 정은 없네요. 부모님께 연락 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사실 연락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의 행동과 선택에 만족하냐고 묻고 싶거든요. 아마도 많이 후회하시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나중에 시어머니를 꼭 요양원에
보내버릴 겁니다. 남편이 모시자고 하면 이혼까지 할 생각이고요. 그 정도로 시모에게 정이 떨어져 버린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저와 남편은 현재 40대 중반 부부입니다. 자식은 현재 초등학생, 고학년, 일란성 쌍둥이들이 있어요. 평범하다 못해 조금은 가난하게 신혼생활 시작했습니다. 연애할 때 저는 학원 강사였고 남편은 시부모님이 하시던 유통사업을 물려받아 하고 있었는데 당시 시댁 쪽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당시 시댁이 보유한 집이 세 채였고 차도 아버님 어머님 각각 고급 세단 몰고 다니실 정도로 부유하셨어요. 그래서인지 제가 급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제 남편은 5년 연애하던 저와 결혼까지 할 생각이었고 저도 남편이 너무 좋아 차마 헤어지고 싶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집에서 아들 불러 크게 호통치며 지금 만나는 여자랑 헤어져라. 더 좋은 여자 만나게 해주겠다. 잔소리를 하셨다더군요. 남편이 따로 저에게 전해주진 않았는데 나중에 어머님으로부터 듣게 되었지요. 당시에 아들한테 사자 며느리 붙여주고 싶었는데 제가 떡하니 아들 옆에 있어서 꼴 사나웠다고요. 그렇게 반대하셨는데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아버님이 사업상 치명적인 실수를 하셔서 한순간에 회사가 넘어갔고 빚 갚느라 시댁이 갖고 있던 집이며 차를 전부 다 팔아야 했어요. 그래도 수습이 안 되어 제 남편이 결혼 자금 하려고 모아두었던 1억 2천만 원까지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대출을 더 받고 나서야 잔불까지 진화가 되었지요. 고작 반년 만에 가세가 기울 정도로 힘들어질 줄 저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정말 많이 힘들어했고 이제 돈 없는 본인을 떠나도 된다며 술 먹고 울기까지 했는데 당시에는 사랑이 뭔지 그 남자가 너무 안쓰럽게 보였어요. 그래서 상관없다고 하고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마음에 안 들던 저를 가세가 기운 후에야 받아주시더군요. 제가 모아둔 7천만 원으로 수도권에 있는 작은 빌라 얻어서 남편이랑 알콩달콩 살았습니다. 둘이 합쳐 600만 원 정도 벌었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 꼬박꼬박 시댁에 보내면서도 행복했어요. 우린 젊으니 기회가 많다는 생각에 남편과 희망찬 신혼생활 했습니다. 시댁은 수도권 큰 도시에 사시다가 사업 망한 후로 아버님 고향인 시골에 내려가 20평대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에서 생활 중이셨습니다. 아버님은 다신 사업 안 할 거라며 아는 분 밑으로 들어가 기계 다루는 일을 시작하셨고요. 어머님은 그대로 전업주부 하셨습니다. 아버님 벌이가 시원찮았기 때문에 저희가 100만 원씩 꼬박꼬박 보내드릴 수밖에 없었지요. 솔직히 100만 원이나 보내드리는 게 쉽진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치솟아 올라가는 집값과 물가, 그리고 2세 계획이 있어 저축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시댁에 매달 큰돈 들어가는 게 부담스럽긴 했어요. 그치만 정말 자상하고 너그러운 아버님, 사업 망한 후 우울증이 와서 힘들어하시는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안 드릴 수가 없었지요. 두 분 다 처음에는 저희에게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나중에는 당연하게 생각하시더군요. 아버님 몰래 50만 원만 더 보내주면 안 되겠냐, 신용카드를 아예 하나 주면 안 되겠냐 등 무리한 부탁을 하셨어요. 그것도 남편 말고 저한테만 전화를 하셔서 말이죠. 그래서 몇 번 거절했더니 어머님이 되게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깜빡하고 돈을 좀 늦게 넣어드렸더니 바로 전화해선 너 일부러 그러니? 갑질하려고? 그깟 100만 원 없이도 잘만 산다. 이럴 거면 보내지 말아라. 라고 하시며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 바람에 남편과 어머님이랑 대판 싸우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아주 서먹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 이듬해 제가 쌍둥이를 가졌고 오랜만에 연락드리며 임신했다고 말씀드리니
축하한다고 하시며 뭐 애 낳는다고 돈은 안 줘도 되지? 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정말 황당하더군요. 어른이라고 다 같은 어른 아니라는 거 알지만 어머님한테 정말 실망스럽더군요. 그 이후로는 저도 정말 최소한의 안부 전화만 드리고 거의 명절에만 가는 등 딱 기본적인 도리만 했습니다. 여전히 시댁에는 100만 원씩 보내드렸고 고마워해 주시는 아버님하고만 연락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저희 애들 유치원 들어갈 때쯤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사고였어요. 아버님은 갑자기 가시게 되었지만 불행 중 다행인지 산재 처리도 제대로 되었고 아버님 보험금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아주 큰 병에 걸리신 게 아니라면 노후는 걱정 없을 정도의 금액을 받게 되었지요. 저나 남편이나 아버님을 잃은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지만 홀로 남을 어머님 생각하면 다행이라고 여겼지요. 저희는 그뿐인데 어머님은 저희가 보험금을 노린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외롭게 혼자 계시는 게 마음에 걸려 전화도 자주 드리고 애들 데리고 2달에 한 번씩 찾아뵙기 시작하니 어머님이 가늘게 뱀눈을 하고서는 너희 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니? 우리 남편 보험금 갈라먹으려고 그러는 거니?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남편이 서운하다고 눈물까지 보였어요. 이제 다신 안 온다고 큰소리치며 짐 싸니 그제야 어머님이 붙잡으며 아니면 됐다. 내가 과부가 되니 예민해져서 그런다. 라며 저희에게 사과하셨죠. 그치만 남편은 이미 감정이 상해 이제 어머니 돈 많아졌으니 매달 드리던 돈 안 드리겠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어머님이 더 화를 내며 한동안 우리 안 보겠다 하셨고요. 이래나 저래나 참 마음 안 가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워낙 저희 애들한테 돈 안 쓰고 정 안 주던 분이라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도 기대 안 했는데 웬일로 가방 사라고 10만 원씩 주시더군요. 고맙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머님이 당뇨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더군요. 저는 가족력도 없고 주변에 당뇨 걸린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잘 몰랐는데요. 식단도 조심해야 하고 병원도 자주 가야 한다더군요. 애들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주시고 그 일주일 뒤에 어머님이 저에게 전화를 거셔서 애미야, 나 당뇨 진단 받았는데 좀 큰 병원 다니면서 관리하고 싶구나. 다음 주에 휴가 내서 나 좀 병원에 데려가 줄 수 있겠니? 라고 부탁하시더군요. 남편에게 얘기해보겠다고 하니 이왕이면 같은 여자인 며느리가 편한데 그거 귀찮아서 남편한테 넘기냐고 삐지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제가 모시고 병원 갔습니다. 어머님은 그 이후로 제가 편해지셨는지 본인 식단해야 하니까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주문해서 시댁에 보내달라고 부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몸 한 군데 고장나기 시작하니 뭔가 겁이 덜컥 나신 건지 저희 부부한테도 더 자주 연락하시고 우리 애들 핸드폰 샀다고 하니 전화번호도 다 저장하셔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시더라고요. 다정하고 사랑이 많은 외할머니한테는 애들도 살갑게 굴지만 본인들한테 관심도 없고 정도 없는 친할머니를 애들도 별로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전화 오는 것도 애들이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저도 어머님이 왜 그러시는지 눈에 보이니 솔직히 너무 짜증이 났고요. 어머님의 당뇨 진단 후 딱히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데도 어머님은 저희에게 의지하려 하셨고 어떤 명절에는 저희 가려는데 붙잡고 내년에는 같이 살까? 원래 애들이 조부모랑 같이 살면 좋다더라. 예의도 배우고 사랑도 듬뿍 받고 라고 하시며 은근히 합가하길 바라시더라고요. 그 말에 남편이 먼저 딱 잘라 아직 합가는 이르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놓고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던 와중 저희 친정 어머니가 오빠네 집에 볼일 보러 오시며
저희 집에도 들리셨어요. 오신 김에 이틀 주무시고 가셨는데 그 사이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와의 통화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리자 어머님이 누구냐고 물으시길래 친정어머니 와 계신다고 했더니 그 양반 니들 집에 자주 오시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니요, 몇 년 만에 오신 거예요. 오빠네 집 왔다가 잠깐 오신 거고요. 그리고 어머님, 그 양반이라뇨. 호칭 똑바로 해주셨으면 해요. 저희 친정어머니는 항상 사부인, 안싸돈 그렇게 부르시는데 어머님 참 너무하시네요. 라고 화를 냈더니 어머님이 당황하셨는지 말을 더듬다가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자기는 오라고 초대도 안 하고 친정이랑만 왕래하는 게 너무 서운해서 말이 그렇게 나왔다며 훌쩍이시더라고요. 저 신혼 때부터 시어머니에게 놀러 오라고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귀찮다며 안 오셨고요. 애들 어릴 때도 오셔서 주무시고 가시라고 해도 너 그러면서 은근슬쩍 나한테 애들 맡기려는 거 아니냐? 나 애들도 못 봐주고 밥도 못한다. 라고 딱 잘라 말씀하셔서 저도 기분이 상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놀러 오시라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일 말씀드리니 본인은 기억이 안 난다며 잡아떼시더라고요.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며 끊으셨습니다. 친정이랑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마라. 아무리 그래도 애들한테 내가 진짜 핏줄이다. 라고요. 참 어이가 없었죠. 그런 시어머니였기에 저도 도통 정이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조차도 본인 어머니보다 제 친정 어머니랑 같이 있는 걸 편안해하니 말 다 했지요. 그렇게 몇 년 지났습니다. 애들이 벌써 조금 있으면 중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었고요. 그러는 동안 어른들은 나이를 먹었고 친정 어머니 역시 연로하셔서 많이 편찮으시게 되었어요. 저희 오빠랑 제가 번갈아가며 반년에 한 달 정도씩 엄마를 모셨어요. 다행히 저랑 오빠는 남매 간의 사이가 좋고 엄마도 자식들한테 패기치는 거 너무 싫어하시는 성격이라 같이 있는 동안 트러블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자식들 집으로 이동하시는 게 더 힘들다고 하셔서 계시는 도시 쪽의 요양병원을 알아봐달라 하시더군요. 그래서 오빠와 상의하며 요양병원을 알아보고 있었죠. 엄마를 위해 오빠와 저는 20살 되자마자 한 달에 5만 원씩 남매계를 들고 있었어요. 그렇게 꾸준히 모아둔 돈 말고도 서로 여유금이 생기거나 하면 계산하지 않고 그냥 그 통장에 넣곤 했습니다. 그 통장에만 4천만 원 정도 있었고 저희 친정엄마도 돌아가신 아빠가 하시던 사업을 정리한 금액이 7천만 원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돈 생각 안 하고 좋은 곳으로 모시려고 알아보던 중에 시어머니가 당뇨 핑계대며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제가 식탁 위에 각종 요양병원 자료를 뽑아 올려두었는데 어머님이 그걸 보시고는 왜 이런 게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네, 친정어머니 요양병원 알아봐 드리려고요. 몸이 그 정도로 안 좋으신 거야? 그건 아닌데 거동을 좀 불편해 하셔서요. 그리고 입퇴원 반복하실 거예요. 내내 거기 계시는 게 아니라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표정이 조금 달라지며 물으시더군요. 요양병원비는 누가 내는데? 네가 다 내냐? 아니요. 저랑 오빠가 모아둔 돈 있죠. 친정엄마 돈도 있고요. 다행이네. 요양병원 돈만 해도 한 달에 몇십은 들 텐데. 시어머니는 무어라 중얼거리며 제가 뽑아놓은 팜플렛 자료들을 보고 계셨죠. 그러다가 갑자기 입을 틀어막고는 뭐야? 한 달에 200만 원짜리가 있어? 이런 곳은 아주 자식들 등골 뽑아먹기 딱 좋은 곳이네. 설마 너 그 양반 여기다 보내려는 건 아니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호칭이 또 거슬려서 어머님, 왜 자꾸 그 양반이라고 하세요? 저희 엄마가 왜 그 양반이에요? 라고 화를 냈더니 얼굴이 새빨개져서 민망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잠깐 가만히 계시나 싶었는데 다시 요양병원 금액 가지고 시비를 거시더군요. 한 달에 얼마짜리 알아보고 있냐? 그거 나라에서 얼마 주는 거 알고 있지? 그럼요. 오빠랑 알아서 할게요. 시어머니랑 별로 말 섞고 싶지 않아서 대충 얘기하고 돌아섰지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자꾸 저를 따라다니며 비싼데 넣는다고 좋은 것도 아니라면서 요즘은 다 똑같다는 말만 되풀이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어머님 아는 사촌이 요양병원 근무자라며 정보를 알아봐 주신다고 하길래 됐다고 했는데 저 잠깐 장 보러 나간 사이에 통화를 하셨나 봐요. 저를 붙잡고는 내가 물어봤더니 그 근처에 해바라기 요양원이 좋다더라. 거기가 시설도 좋고 실력들도 있다나 봐. 나 아는 사람 들어간다고 하면 더 잘해줄 거다. 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님의 그 말씀에 저는 어쩐지 죄송해지기까지 했어요. 정말 잘 알아봐 주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알아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노트북을 켜고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어머님이 말씀해 주신 그 해바라기 요양원이 생각이 났지요. 검색하니 홈페이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검색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저희 친정집 도시에서도 꽤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진짜 돈 없는 사람들이 갈 법한 곳이었고 어디 평을 찾아보니 안 좋은 얘기만 줄창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제가 쳐다도 안 볼 법한 낮은 등급의 요양원을 어머님이 저에게 추천해 주신 거죠. 진짜 기분 나쁘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일요일이라 애들은 일찌감치 수영하러 나가고 남편과 저 그리고 어머님만 있었습니다. 월요일에 어머님 병원 갔다가 터미널로 모시고 갈 예정이라 일요일에도 어머님이 계셨어요. 남편이는 앞에서 일부러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어제 저희 친정어머니 요양병원으로 해바라기 추천해 주셨잖아요. 그거 누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고모의 딸내미. 거기 보고 알아봐 달라고 했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님이 직접 들어가신다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손사래를 치며 내가 설마 내 얼굴에 내 손으로 먹칠하겠니? 당연히 우리 안사돈 들어가실 곳이라고 했지. 좋은 분이니 좋은 곳으로 알려달라고. 아, 그러셨구나. 좋은 곳으로 알려달라고 하신 거 맞으세요? 제가 그렇게 묻자 어머님 표정이 조금 달라지더니 왜 그러냐고 물으시더군요. 그럼 이왕이면 싸고 좋은 데로 알려달라고 했지. 우리 아들네 열심히 번 돈 헛되이 나가면 안 되니까. 그 말에 저는 어머님이 어떻게 물으셨을지 안 봐도 비디오더라고요. 보나마나 가장 싼 곳으로 알려달라고 물으셨겠죠. 저는 기분이 순식간에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남편 앞에서 더 크게 알아봐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어제 찾아봤거든요.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친정엄마 사시는 곳이랑 좀 멀어서 거긴 제외시켰어요. 죄송해요. 그 대신 나중에 어머님은 거기 꼭 넣어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제가 화가 나면 어금니를 꽉 깨물고 말하는 버릇이 있는데 남편이 바로 알아채더군요.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어머님이 우리 친정엄마 요양원을 알아봐 주셨는데 아주 좋은 곳이더라 라고 말하며 남편에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날땀부터 녹이 슬어있는 전경을 보여주니 남편이 기겁하더군요. 어머님도 사진 보고는 화들짝 놀라시며 왜 이렇게 귀곡 산장같이 생겼냐? 아니 뭐 옛날에 찍은 거겠지. 지금은 좋다더라. 라며 해명하시더군요. 그 말에 저는 더 환하게 웃으며 네, 어머님이 찜해놓은 곳이니 제가 기억할게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 얼굴이 순식간에 허옇게 질리시더군요. 그리고는 몇 시간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다음날 병원에 모셔다 드렸더니 이제 집 근처로 알아서 다니겠다며 아들네한테 안 오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터미널 데려다 드리니 쌩하니 버스 올라타 눈 감고 계시더군요. 잘 도착하셨냐고 전화를 했더니 받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제 목소리 듣기 싫은지 문자로 답장만 하실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남편한테 전해 들으니 어머님이 엄청 속상해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자기를 요양원, 그것도 별로 안 좋은 곳에 보낼 생각을 하냐면서요. 그래서 어머님은 제 남편이랑 또 싸웠답니다. 애초에 그런 곳을 왜 장모님 가시라고 추천했냐면서 남편이 많이 민망했었다고 화를 냈대요. 저는 저대로 사이다 한 방 먹여서 좋았는데 말이죠. 그날 있고 나서 2달 뒤가 명절이었는데 어머님이 오지 말라 하시더군요. 오히려 좋았습니다. 저도 어머님 뵙기 싫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1년에 2번 보는 게 다고 시댁 경조사 있으면 남편만 알아서 갑니다. 저희 친정어머니는 요양병원 2달 계시다가 건강이 많이 회복되셔서 지금은 집에 계시고요. 혹시 다시 가시게 되면 시어머니 보란 듯이 최고 좋은 곳 모실랍니다. 음흉하고 인정 없는 시어머니는 솔직히 상관도 하기 싫고요. 제가 본인을 요양원에, 그것도 본인이 알려준 그 허름한 요양원에 보내버린다는 그 한마디에 꽂혀서 저에게 화가 난 듯한데 저는 더 열받네요. 그런 곳을 제 친정엄마가 가는 건 괜찮고요. 시어머니가 기분 나빠하시는 게 더 화가 나요. 저도 이대로 시어머니 기분 절대 안 풀어드리고 대면 살랍니다. 그나마 했던 도리도 하기 싫어지네요. 이제 아버님이 남기고 간 돈도 많이 쓰셔서 슬슬 생활비 달라고 하실 것 같은데 저는 모르는 척 할랍니다. 그동안 몇십 년간 어머님한테 받았던 서름이 이제야 복받쳐 오르네요.